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18일입니다. 또 한 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가의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산업에 대한 기반 계획이 달라질 테고, 달라지는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편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휙휙 바뀌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휙휙 바뀌진 않았지만, 그럼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바뀔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필요 없다 생각이 되시는 분은 영상 시청을 안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해왔던 정책 안에서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왔는지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주 REC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가 많이 올랐는데 REC가 2월 달에 58,000원일 때 거의 피크를 친 것 같고 4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요번 주 목요일 어제 44,000원까지 약간의 반등을 해냈습니다. 지금이 3월 셋째 주다 보니 걱정했던 만큼 급격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갈지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자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거래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이 지금 우리가 REC 더하기 S&P 한 합한 가격으로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S&P가 올라가면 S&P를 올라간 대로 전부 다 받고 REC는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S&P를 별도로 받고 REC라 장기 계약을 하다가 S&P 더하기 REC로 정책이 바뀌는 2017년, 18년쯤에 제가 이 정책이 바뀔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S&P 더하기 REC로 장기 거래 계약을 한다는 건 S&P가 그 이상 올라가도 안 주겠다는 얘기겠죠?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S&P가 60원, 70원 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S&P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땐 내려가 있는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달 저희가 적용받았던 금액이 197원 23전인가요? 197.23 정도 적용을 받았다 보니 지금 17만원 계약하셨건 18만원 계약하셨건 16만원 계약하셨건 12만원을 계약하신 분들도 전부 다 S&P 19만 7천원 정도를 적용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1000kW당. 그러다 보니 지금은 피해보신 분들이 그래 없어요. 그러면 왜 장기거래 계약을 안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정책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장기거래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정책이 좋아진다는 건 S&P를 받는 대로 받고 다시 REC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장기거래 계약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장기거래 계약은 제가 생각할 땐 미니멈 금액을 그냥 받쳐놓는 기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S&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금액대로 받을 수 있지만 S&P가 이 기준 금액보다 낮아졌을 때도 이 정도 금액들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었죠. 최저 금액들을 어떻게 내가 이 금액에도 견딜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P 금액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12만원, 13만원에 계약하는 것들이 너무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봤을 땐 그게 왜 굳이 손해가 돼야 하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손해본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번 주 육지 S&P가 191원, 제주도가 218원이 왔는데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력거래소라고 치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 두 번째 화면에 이렇게 최대 부하 전망,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S&P 현황이 나옵니다. 당연히 S&P 변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국가의 전력 기반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부하에 따른 예비율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S&P 현황으로 들어오시면 육지, 제주, S&P, 월별, 연도별 S&P 변동량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연도별 S&P입니다. 2010년 대비 2000년 대비 2010년까지 연평균 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S&P가. 그런데 201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38% 정도, 40%가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 3년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친 거죠. 제주도 육지에서도 16만 원대가 나왔으니까. 그 시점이 있었던 건 2012년, 13년경에 국내에 우리나라에 블랙아웃이 걸리면서 전력 예비율이 너무 낮다. 블랙아웃이 걸려서 산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공포감이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절을 하면서도 S&P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 국내에 복합화력발전소 허가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전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가 나는데 저희는 그게 그때 당시에 민영화가 저희가 아니라 민영화가 아니냐, 전력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냐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을 정도죠. 왜냐하면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국영발전소들만 발전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허가가 났던 것들이 SK랑 모 발전사랑 컨소시엄으로 맺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들, 대림이랑 모 회사랑 컨소시엄으로 발전소를 하는 것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과 발전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발전소들의 허가가 너무 많이 났고요. 그 발전소들이 2014년부터 준공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발전소에 대한 공사가 아직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환경오염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게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라는 MBC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건데요. 한번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화력발전소가 아직도 4기가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이 다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10년 전에 전력 계획에 대한 기반을 잡아놓으면 그게 1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너무 복합화력발전소, 저지 갈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허가가 너무 많이 났다 보니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에너지 계획들을 좀 많이 바꿔왔죠. 정권이 바뀌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 그럼 정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분들의 임기를 봤더니 우리가 FIT 적용, 단면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임기였고 이때 당시에 FIT가 한창 활성화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였는데 2010년까지 FIT가 진행이 됐던 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RPA 10원 사업이 됐고요. 2012년부터 RPS 사업,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RPS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2012년도 당시에는 RPS 사업이 들어오면서 5대 지목,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가중치를 0.7을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오염을 시키는 태양광을 하지 마라, 유휴공간이 남는 데를 활용을 많이 해라라는 정책을 아마 목적으로 펴왔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 15년 3월인가요? 갑자기 5대 지목에 대한 가중치 0.7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임야의 허가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것들이 준공이 되는 시기 1, 2년 지나서니까요. 2016년, 17년도에 임야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너무 많이 됐을 테고 2018년, 19년에 그것들이 다시 환경 문제가 생기고 폭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니까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꼼꼼하게 막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음 정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을 하게 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몇 프로를 해라 라는 계획들이 있는데 당장에 바뀔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수익이 투자 대비 20% 이상 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나 무리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들을 지향하지 않으니까요. 정책의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하고,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없애라는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기대 수명까지, 설계 수명까지 사용을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을 하고 설계 수명이 끝나서 안전점검을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폐기를 하자라는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깨끗하게 폐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점진적으로 바꿔가자라는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문을 닫고 당장에 바꾸자라는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게 크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 자체가 지금 당장 기저전원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신재생을 기저전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기저전원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 때문에 EU 텍소노미나 그린 텍소노미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건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에너지를 조달을 하고, 어떻게 산업 폐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그조차도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RPS 정책 자체가 S&P가 많이 올라갔고 REC에 대한 금액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지금 신재에너지 육성산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책적인 자금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죠. 특례화 자금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서 특례화 자금 사용하고 농업인들 특례화 자금 사용하고 1.75% 적립금자가 융자가 되는 것들이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금액들이다 보니까 지금 S&P가 변동이 되고 있는 것들과 REC 정책 자체도 REC에 대한 가중치가 어느 날 갑자기 0.72였던 게 1.2로 바뀔 수 있는 것들, 똑같은 임야인데 0.7이었는데 똑같은 임야가 2015년 3월 12일인가요? 갑자기 1.2로 바뀝니다. 100kW 미만에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정책의 힘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 발전소들,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느냐? 지금의 RPS 정책, S&P와 별도로 REC를 지급을 하고 REC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현물 금액이 4만 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외로 그렇다면 왜 0.7의 가중치를 주던 5대 지목에 대한 발전소를 갑자기 1.2로 늘려줬을까? 갑자기 복합 가중치로 늘려줬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돌아가서 사용을 할 수 없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맞춰줘야 되는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뒤처질 수가 없다 보니까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률은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5대 지목의 가중치를 제한을 해놨다 보니까 아마도 육성안이 발전소가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지목의 가중치를 풀어줌으로써 갑자기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늘려왔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항상 모든 일이 좋은 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긍부정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17년, 18년에 발전소를 준공하신 분들은요.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성이 야 이거 10%도 안 나와. 원금 회수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아주 좋은 혜택을 보고 계시겠죠. 그때 우리는 원금 회수밖에 안 될 것 같아. 발전소에 대해서 수익률이 너무 작아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요번 달에 지난달 S&P 197.23원을 받아보시면 최하점 기준으로 S&P 매출이 한 3배 가까이 나온 겁니다. 60원대 나올 때보다. 그렇죠. 638이니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좋았어요. 6월달에. 그러다 보니 한 3배의 금액이 나왔어요. 최저점의 S&P를 받았을 때보다. 그러면 지금은 또 조금 좋아진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하면서 내려온다. 변동하면서 최종적인 금액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7년에 발전소를 많이 하지 않았고 수익성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 사기만 많이 치고 시공비용은 높고 시공비용은 낮아지지 않는데 판매가만 낮아졌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발전소에 태양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면 반대로 다시 튀어올라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요가 없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모듈을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듈 가격이 더 많이 내려오는 역할을 했겠죠. 지금은 반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누구나 너도 나도 태양광 하면 돈을 번대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모듈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닐까?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모듈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2년 전보다 지금의 모듈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버터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듈 가격만 그러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의 사업성이 너무 좋다면 다음번에 앞으로 변동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부터 태양광 산업안에 들어와 있고 태양광의 정책 변경을 바라보고 정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요번 네 번째 바뀌는 정권을 보다 보니까 여야가 바뀐 것도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태양광 산업을 그냥 한순간에 밟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산업 안에는 정책의 변화를 귀 기울여 있고 있지 않으면 또는 태양광 산업을 참여를 하면서도 미니멈 금액을 내가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어렵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최저점이 어딘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산업이 변화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산업의 정책을 모두 다 100% 혜택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염두를 해가면서 산업안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업계에서 걱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 나름대로도 기대와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자에게 잡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가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올 건지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나는 이제 이거는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시장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